와우. 안녕하세요.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황현철입니다. 펀치라인 복싱 토크 5회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슈퍼 패더급, 그러니까 주니어 라이트급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 국한된 부분은 아니고 해외 쪽 얘기도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뭐 플로이드 메이웨더라든지 또 오스카 델라 호야, 또 헥토르 카마초, 훌리오 세자르 차베스, 이 네 명의 공통점을 아마 지금 들으신 분들은 금방 그 파악하실 것 같은데, 그 다체급 그 슈퍼스타들이죠. 그 출발했던 체급이 슈퍼 패더급입니다. 또한 그 뭐 알렉시스 아르게오라든지 뭐 에릭 모랄레스, 마르코 안토니오 바레라, 뭐 매니 파키아오를 비롯해서 후안 마누엘 마르케스까지 이런 그 슈퍼스타급 선수들이 또 경유를 해 갔던 체급이기도 하고, 국내에도 그렇지만 해외에도 정말 많은 복서들이 어, 기억에 남아 있는 그런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서없이 한번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오늘 그 펀치라인 복싱 토크에 새로운 손님이 오셨습니다. 필명은 나폴레스로 이제 활동을 하셨었고 본명은 오성민 님이십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필명으로는 나폴레스로 활동했고요. 오성민이라고 합니다. 복싱은 74년도 홍수원 선수가 아놀드 테일러를 남아연방에서 격지했었고, 그 시절서부터 주변의 어르신들하고 경기를 보거나 어쩌다 한번 이제 장충체육관대가 이런 데다 하면서 직관한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그 시절에 주니어 라이트급, 일명 슈퍼 패더급은 제 기억으로는 이제 김현치 선수를 위시로 해서 그 시절에 신문 지상에 어렸을 때지만 그 신문에 어떤 식으로 김현치 선수가 다른 그 경쟁되는 세계 챔피언들하고 올랐는지 그 기억을 더듬어 가면서 얘기를 좀 중간중간에 황 대표님 옆에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하려고 오늘 좋은 자리에 왔습니다. 예.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오늘. 자, 지금 박수를 치고 계신 그 우리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이성열 이사님 함께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기대가 큽니다. 오늘 그 임준배 그 이사위원님도 함께 그 자리를 할 예정이셨는데 갑자기 그 광주 출장이 잡혀서 아마 지금 올라오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좀 늦기 때문에 오늘은 같이 못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세 명이 한번 출발을 해 보겠고요. 자, 주니어 라이트급 또한 슈퍼패더급 같은 명칭, 다른 명칭이지만 같은 체급을 이제 부르 나누는 말이라서 정해놓지 않고 그냥 편안한 대로 그 나오는 대로 혼용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주니어 라이트급은 아무래도 동양에서도 이렇게 친숙한 체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필리핀의 플래시 엘로르데를 또 생각하지 않을 수도 없고, 일본에서는 주니어 라이트급 세계 챔피언이 한 10명 정도 탄생을 네. 했습니다. 또 그만큼 60년대부터 일본과 이런 그 아시아에는 많이 허락이 됐지만 이상하게 국내에는 그 1급 선수들이 도전을 해도 이 문이 열리지 않아서 마의 주니어 라이트급이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우리 나플레스님은 어떤 선수가 제일 기억이 나십니까? 저는 국내에서 생각하면 서강의 선수는 이제 기억에 잡혀 있지가 않고 이렇게 잡지를 통해서나 방송을 통해서 언급된 부분 그것에 국한돼서 기억이 없고 짤막한데요. 김현지 선수하고 그리고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허버트 강 선수를 보통 패더급의 동양 챔프를 60년대 말에 하셨으니까 패드급 선수로 분류가 되곤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허버트 강 선수는 슈퍼 패더급, 주니어 라이트급으로 그 자리를 옮겨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그 시바다 곤야키라는 세계 챔피언 그 시절에 저희가 한 번도 그 도달하지 못한 그 세계 챔프라는 자리를 패더급과 주니어 라이트급 두 체급에 걸쳐서 세 번씩이나 올랐던 챔프를 69년도 초에 우리 버버트 강 선수가 그 기록은 알고는 있습니다만 실제로 필름을 통해서 본 적이 없어서 보고 싶은데요.
요즘으로 치면 뭐 만화의 주인공 같은 그 스토리에 음. 5라운드까지 일방적으로 났다가 6회에서 경기를 1회에 뒤집어 버리는 이 시합을 했을 때가 패더급 동양 타이틀 매치였지만은 이 허버트 강 선수의 복싱 이력이 70년도 되기 전에 들쭉날쭉한 어떤 스타일에다가 이 학교로 치면 어떤 문제아 스타일,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스타일이 그 특출한 어떤 복싱 이력을 가진 선수였다고 저희는 알고 있는데요. 70년대 들어서 실제로 체중 조절에 좀 자유로운 패더급 한계 체중으로 은퇴 때까지 했던 시합이 과연 몇 개나 더 있었을까? 왜냐면 허버트강 선수는 그 이후에 70년대 들어서 70 거의 반타작 승률을 올리는 선수로 기록이 되는데 후반부 복싱 이력의 전반부는 패가 많았죠. 시바다 구니아키를 맞이해서 동양 챔피언을 1차 방어전 할 때는 전적 중에 10번이나 진 게 있었지만은 복싱은 이제 물꼬가 트고 실력이 일취월장한 이후에는 승리를 많이 가져가다가 70년대 나서는 무승부 시합이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근데 대신에 무승부 시합이 한 방 걸리면 KO로 이기고 시합이 안 풀리면은 초반에 잘 싸우다가 흐지부지 되다가 무승부 내지는 판정으로 지고 아주 막내는 TK로 지고 그러다가 74년도 여름 지나서는 오랜만에 일본 원정을 두세 차례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선수와 갖고 오랜만에 두 번 KO를 이기고 74년 연말로 나중에 이제 기록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호세 페레스인가 멕시코 선수인데 패더급 세계 랭킹전이라고 돼 있고 이 시합을 그 당시 라디오로 중계를 해줬어요. 라디오. 근데 라디오를 제 어린 나이 때 그걸 이제 들었습니다. 이 초등학교 4학년 때 겨울이긴 한데 그때 복싱 시합도 굉장히 많이 해줬었고 그 시합을 했고 또 왜 그래서 그 기억이 나냐면은 그 허버트 강 선수가 일본에서 엄청 인기 있다. 인기 있었죠. 인기 있는 복서였고 지금도 기억해요. 그렇죠. 일본에서. 그래서 그 시합을 라디오로 들었는데 경기 내용은 뭐 라디오 그때 중계했던 거를 제대로 기억나는 게 아니고 이 또 라디오 중계는 정말로 나중에 시합을 보면은 그 라디오로 들었던 거하고 게임하고 이게 매치가 안 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건 기억이 안 나는데 라디오 중계는 분명히 기억이 나고 일주일 뒤니까 이제 녹화 중계를 봤는데 거기서 시바다 군이학교가 링사이드에 앉아있던 기억이 나요. 아, 예. 허버트강 경기. 그렇죠. 그 경기를 흑백 TV였는데 그 시바다 군이학교가 이렇게 메모를 한 듯한 이렇게 볼펜 같은 걸 들고 아마 금태 안경 비슷한 게 끼고 선글라스는 아니었어요. 그때가 끼고 74년이면 세계 챔피언이었을 때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 세 번째 재임기가 리카르도 아레던도를 이기고 맞습니다. 마지막 챔프 제2기간이었는데 우리나라 캐스터 교수도 그 화면이 나왔을 때 이게 시바다 군이학기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또 기억나는 거는 시합 1라운드서부터 계속 얻어맞는 시합이었죠. 그게. 그러다 8회전인가 TKO로 허버트강 선수가 지는 건데 그 앞전에 두 번인가 연달아서 일본에서 계속 오랜만에 승리를 몇 년 만에 일본 링에서 거뒀기 때문에 그 시합은 패더급이나 주니어 라이트급으로 오히려 시야를 바꿔서 봐야 될 시합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러고 나서 그때 해 바뀌기 전에 보면 또 우리 그 당시 TV가 재밌었던 게 뭐였냐면은 복싱이 워낙 인기 있고 또 지금처럼 복싱은 훨씬 인기 있는 대신에 이 TV나 이 언론이 이 다중 채널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라디오 공개 방송에서도 복싱 선수들이 많이 공개 방송 프로에 많이 등장을 했었더랬어요. 근데 김현치 선수가 그 이듬해 봄에 벤빌라 프로하고 시합이
언론에 보면 이게 여러 번 연기된 거로 돼 있는데 한번 공개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그때 이제 프로에 좀 있으면 세계 타이틀 매치 앞두고 있는데 승부를 어떻게 예측하냐, 누구하고 싸우게 되냐, 벤빌라 프로나 시바다 군이야키 둘 중 아무나 좋다. 좀 어렸을 때지만 그런 거를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게 그래서 한국 주니어 라이트급은 분위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요즘하고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인기몰이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김현지 선수가 실제로 그 위성중계를 잡혀서 처음으로 우리나라 처음으로 위성중계할 때 그 MBC 뉴스에선가 위성중계가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TV 안팎에 전달되는가를 그 당시 흑백 TV에 그림으로 모형을 그려가면서 뭐 이런 쟁반에서 빛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반사되면은 마닐라 아라네타 경기장에서 하던 거에 이 그림 이렇게 볼 수 있다, 직관하는 것처럼. 그런 시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니어 라이트급에 우리는 언급할 때는 좀 말이 좀 길어졌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허버트 강 선수를 먼저 얘기하고 싶고, 그래서 이미 제가 허버트 강 선수처럼 좀 복싱적인 천무적인 소질은 있지만은 뭔가 이렇게 좀 불안감을 주는 선수보다는, 그래서 김현치 선수처럼 아마추어 경력이 뛰어나고 또 아울러서 뭐 이렇게 학사 복서 이미지도 주고, 그 이후에 주니어 라이트급은 김현치 선수를 포함해서 그 뒤에 김태호 선수, 그 나중에 최충일 선수가 이 세 명의 프로 복서는 특징이 허버트 강 선수하고는 이미지가 완전히 다른 프로에서 연전 연습, 정반대죠. 앉은 상태에서 세계 무대를 펼치는, 그러니까 이게 저 개인적으로는 허버트 강 선수의 그 들쭉날쭉한, 잘 되면 엄청난 사고를 치고 아니면 이렇게 해집이 되는, 그래서 주니어한테 우리하고 뛸래야 태선은 체결하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야, 좀 특이하게 어쨌든 허버트 강을 지금 주니어 네. 라이트급으로 네, 이제 저는 이렇게 분류를 하셨는데 네.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우리 이성열 이사님은 아니 또 저는 그 제 의견을 얘기하기 전에 그렇게 좀 따지면 최문석 선수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최문석 선수는 좀 그분도 올리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저는 근데 그 미세한 차이 같은데 저는 뭐 이게 개인적인 짧은 생각입니다만은 허버트 강 선수는 최문석 선수가 좀 달리 보는 게 뭐냐면, 최문석 선수는 느낌에 이렇게 다채고 패더급에서 주니어 라이트급까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이 허버트 강 선수하고는 좀 결이 완전히 좀 다른 파워 히터긴 한데, 허버트 강 선수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게 맷집. 맷집 바로 그겁니다. 이게 허버트 강 선수는 들어 누워서 10초를 세기 전까지 못 일어나서 시합이 아웃된 적은 아마 공식 기록엔 단 한 번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TKO. 그좀 심판이 중간에 뜯어 말려가지고 게임이 중지된 거지. 하고 허버트 강 선수 이럴 거면 또 특별한 게 또 뭐냐면은 임병모 선수라고 웰터급 동양 챔프였고, 예전에 일본의 류소리 마츠라고 1차 방어전에서 뺏겼죠. 그렇죠. 그 임병모 선수께서 류소리 마츠한테 1차 방에 타이틀을 뺏기고, 그 기록에 보면 그 다음 시합이 무슨 체중으로 났는지 모르지만 허트강 선수하고 시합이 붙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가요? 무승부였어요. 이게 무슨 어떤 게임인지 모르는데 분명히 무승부로 돼 있고, 이거를 그 당시 저희 이 돌아가신 선친이나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이 시합이 장충체권에서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허버트 선수는 요즘으로 지금 복싱 인기가, 왜 김현 선수하고 7번이나 시합을 했던 시합을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이유가 좀 있다고 보는 게 뭔가 이렇게 좀 뭔가 다른, 일반적인 복서하고는 완전히 다른, 체급에서 자유롭고 패더급 동양 챔피언을 직함을 갖고 있었지만은 실제로는 뭐 주니어 라이트급 뛸 때도 있고, 말년에 김정우 선수는 주니어 웰터급 선수인데도 라이트급 주니어 웰터급 선수들하고 글러브를 끼고 뭐 웰터급 좋은 동양 챔피언하고 붙기도 하고 좀 다 많이 가장 중요한 요소는 허버트 강 선수가 인기 복서였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니었을까요? 그때?
아, 그렇다고 봐야죠. 그렇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흥행이 되기 때문에 너나 나나 찾는 거죠. 예를 들어서 패더급은 아니지만 주니어 라이트나 라이트나 주니어 웰터에서 그 시기에 조금 이제 뜬다 하는 선수들은 허버트강 선수를 다 이렇게 찍어가지고 붙이면은 또 흥행이 되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런 체급으로 좀 자유스러웠던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그 로페스 선수하고 시합을 할 때에 세계 랭킹전이라는 그 타이틀이 걸려서 시합할 때는 한계 체중을 뭔가 약정을 하고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꼭 57kg, 150g, 뭐 58kg, 뭐 주니어 라이트가 뭐 뭘로 정해서 했을 터인데 그때 어느 방송에서가 보면은 이게 캐스터님들이 허브트강 선수는 일반적으로 몸무게를 한 12kg 정도는 감량을 기본적으로 하고 시합에 올라온다 하면은 페더러 선수로 국한해가지고 딱 자르기에는 이 체중 그러니까 이 체중 관리를 못 하셨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임병모 선수 웰터급 동양 챔피언을 물러난 지 얼마 안 된 선수하고 타이틀 10회전을 가능했다고 보죠. 지금 같은 상식적으로 있지도 않은 시합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성열 이사님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흥행이 되고 뭐 다 붙고 싶어하는 그런 선수인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만만하게 보였다고 볼 수도 있죠. 그렇죠. 저 친구는 네. 돈만 주면 링에 올라올 거야. 한번 하자. 이제 그만큼 자기 관리가 좀 덜 된 측면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전성기가 조금 지난 상태다 보니까 자기 선수들이 조금 열심히 하면은 그래도 그 파열법이 대충 나왔으니까 그렇죠. 큰 주먹만 피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아마 그래서도 또 참 특이한 선수였죠. 일반적인 전성기보다도 훨씬 지난 상태에서도 시합을 많이 했으니까요. 이렇게 전성기는 60년대 그 후반에 그 동양 패더급 타이틀 매치를 일본에서 하고 시바다 군야길 이게 68년, 69년 그 기록 보면은 그 필리핀의 그 네네 바리엔토스라고 벤빌라클로 이전에 필리핀에 그 잠깐 세계 챔피언 했던 그 복서하고도 시합하고 그때는 나이를 봐서도 그러니까 허버트 강 선수의 전성기는 5, 6년도부터 후반까지인가요? 68년도가 그 전후 아주 피치에 올랐던 거로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워요. 이게 68년도에 이제 고바야시 히로시가 세계 라이트급 챔피언이었는데 그렇죠. 예. 그 당시에 이제 WBA, WBC가 정확하게 갈라지기 전이었어요. 챔피언이 예. 이제 하나였다가 69년에 그 WBC에서 이제 우리는 별도의 챔피언을 뽑겠다 해가지고 레네 바리엔토스가 그때 그 챔피언이 됩니다. 결정전을 통해서. 그 타이틀에 이제 고바야시 히로시에게 졌던 누마다 요시아키가 다시 찾아가죠. 그러니까 고맘때가 이제 허버트강 씨의 전성기였다면 그때 아마 누마다나 뭐 이런 쪽이랑 한번 자웅을 겨뤄봤다면 정말 재밌는 일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때고 그 뒤에 이제 김현주 선수는 아까 제가 제 짧은 생각이지만 말씀드린 대로 허버트강 선수의 이미지하고는 완전히 다른 학교로 치면은 정말 이제 교장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모범생의 그 코스를 그대로 갔잖아요. 그래서 시합도 한 번도 안 지고 안 질 것 같고 그리고 시합 자체도 안정적이고 정말 인기가 허버트강 선수의 인기하고는 좀 완전히 그 내용이 다른 색채 자체가 틀린 인기였는데 당시 어르신들이 좋아했었어요. 저희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김현지 선수를 엄청나게 좋아했었어요. 아, 이거 반드시 이긴다. 이거는 이길 수 있다. 벤벨라표를 이긴다. 허버트강이 안 갖고 있는 장점을 김현지 선수는 갖고 있다. 그게 그 아폴로 요시오가 일본에서 리카르도 아레돈도한테 지고 그리고 2달 만인가 아마 그리고 부산에 건너와가지고 김현철 선수가 시합을 했는데 그 시합에서 2라운드와 3회전에
벌렁 나자빠져요. 그 시합을 좀 조금 기억나요. 기억나고 그래서 그때 신문에서 이거 금방 세계 챔피언에 도전했던 아폴로 요시오를 김현치 선수는 원사이드한 기량으로 이겼다. 그런데 그 다음 시합이 누구였냐면 오영호 선수가 거죠. 그렇죠. 또 거꾸로 다운을 주고받은 시합이었어요. 그 시합은 정말 의외였죠. 그렇죠. 오영호 선수의 출세작이에요. 그럼. 졌지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김현치 선수께서 엠벨라플로를 맞이하기까지 그때 국내적인 상황이 어떤 복싱 어떤 매니지먼트도 제대로 꾸려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100분 이해는 합니다만은 국내 선수하고 시합을 딱 한 번밖에 안 했어요. 기록 보면. 맞아요. 오영호 선수 딱 한 차례고 나머지 벤빌라프라고 하기 전에 전부 일본, 그때 태국은 조금 주니어 라이트 선수들이 거의 없었고 그 일본, 필리핀에 나름대로 실력파 선수를 했다고 하지만은 우리나라 국내 랭커들하고 그 잡초 같은 그 선수들하고 좀 일찍 만나서 좀 끈끈한 선수들을 미리 좀 일찍 만나서 경험을 하고 그런 전적, 그런 복싱 관리가 됐었으면 어땠을까? 전 개인적으로 지금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일 이상적인 전적은 너무 국제전만 하지 말고 국내 1, 2위, 3위 언제 어떻게 업셋을 할 줄 모르는 그런 선수들 어느 체육관에 누구 이런 선수들이 훨씬 더 근데 저는 김현치 선수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지만 그 이후의 선수들부터 정확하게 명확하게 기억이 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현치 선수가 그런 잡초 같은 그런 교육을 받고 서서히 올라오셨다면 기존에 뭐 김태호 선수라든가 김광민 선수한테 이렇게 패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그 오영세 선수라든가 황정환 선수 이런 선수들 같은 전철을 밟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국내에 어떤 강자가 있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만약에 김현치 선수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잡초 같은 그런 스파르타식의 전적을 쌓아갔다 그러면 아마 오영세 선수라든가 예전에 또 황충재 선수의 황충재 선수라든가 예를 들 수도 있죠. 그런데 저 그런 전철을 밟지. 거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런 문화. 왜냐면 왜 우리는 꼭 스타급 선수들 한 번 지면 꼭 뭐 이렇게 복싱 은퇴를 이쪽이 은퇴 저번 주에 홍 대표님이 말씀하셨는데 아, 그때 그런 경우가 있으면 또 기회를 계속 주셔야죠. 그렇죠. 그거는 커가는 성장하는 과정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 복싱은 좀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말씀드리지만 시합은 거의 딱 직관도 했지만은 내용은 기억이 안 잡히지만은 김명호 같은 같이 전적으로 보면 뭐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로 좀 지저분한 캐리어들 이렇게 패도 많고 무슨 무도 많고 이런 선수들은 그냥 시합을 해서 오늘 졌다고 해가지고 2달 만에 시합을 뭐 갑자기 기분이 다운돼가지고 뭐 은퇴 발표하는 것도 아니고 좀 그런 어떤 복싱 그 문화가 강인함이 뭐 한 번 김현치 선수 예를 들어서 어느 체육관에 오영호 선수 제2의 오영호 선수 비슷한 선수 만났다 해가지고 졌다 한들 뭐 이렇게 또 복싱 인생이 좌초되고 참 그렇지 않는 게 그 당시에서부터 있었으면 좀 바람인 거죠. 좀 그건 참 그런 게 제일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 그러니까 필리핀의 레네 바리엔토스, 엘로르데 다음에 또 벤 빌라플로 또 일본의 고바야시 히로시라든가 누마다 요시아키, 시바다 구니아키 돌아가면서 타이틀을 서로 왔다 갔다 할 때였잖아요. 그때 좀 김현치 선수가 조금 일찍 도전을 했다든지 아니면 말씀하셨던 하버트강이 좀 세계 타이틀 도전자로 좀 간택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주니어 라이트급이라면 그랬다면 더 좀 재밌는 그런 어떤 그 역사가 좀 남아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 구도를 잠깐 돌아가 보죠. 그러면 그 고바야시 히로시는 어쨌든 계속 WBA 이제 챔피언으로 가지고 있었고 WBC는 레네 바리엔토스가 이제 챔피언이 됐는데 그 타이틀을 누마다 요시아키가 이제 다시 찾으면서 두 번째 이제 챔피언이 되죠. 그리고 그 타이틀을 리카르도 아레돈도에게 뺏기게 되고 그 아레돈도가 이제 5번의 방어전을 하잖아요.
무려 이제 3번을 일본에 가서 예. 뭐 가시아바 모리토라든지 아폴로 네. 요시오를 다 이기게 되는데 6번째 방어전을 또 일본에 가서 결국은 시바다 구니아키에게 이제 네. 타이틀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바다 구니아키의 마지막 그 세계 챔피언 재임 기간이었죠. 네. 그러다가 그 타이틀이 이제 알프레도 에스칼레라 네. 이 선수에게 넘어가면서 이제 탈아시아가 이제 이루어지게 그렇죠. 됩니다. 예. 그때부터는 완전히 그렇죠. 이제 예. 그러면서 이제 알프레도 에스칼레라가 10차까지 방어를 했죠. 네. 장기 집권을 하게 되고 WBA는 이제 벤 빌라폴로가 그 김현주 선수도 꺾고 몇 차례 방어를 또 하다가 역시 이제 장기 집권을 하게 되는 사무엘 세라노에게 타이틀이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알프레도 에스칼레라에게는 국내 선수가 이제 도전 길이 없었는데 이 사무엘 세라노에게는 또 이제 2차례 그 도전이 생겼고 또 김광민 선수는 날짜까지 잡아놨다가 못하게 되는 그런 이제 사연이 발생하면서 어쨌든 아시아에서 좌지우지하던 타이틀이 결국 국내 손에는 안 들어오고 남미 쪽으로 다 건너가 버리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또 재밌는 구도들이 펼쳐지는데 김현치 선수가 참 세계 도전의 그 때를 잘못 맞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잘못 만났다고 봅니다. 뭐 좋았던 때는 우리 여기 못 오셨지만은 우리 임준배 네. 맏형이시죠. 임준배 선배님께서 예전에 말씀하셨던 기억이 또 나는데요. 그러니까 73년도 그때 아레돈도가 이렇게 세계 챔피언이고 파워 히터긴 한데 이게 좀 기복이 좀 심한 복싱을 했고 김현치 선수의 기량이라면 충분히 해볼만 하지 않았나 싶은 건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리고 리카르도 아레돈도는 말년에 이 세계 타이틀을 시바다 후니한테 뺏기고 우리 그 책을 한 2책을 올려서 김상현 선수하고 김상현 선수가 무왕수리 이기고 논 타이틀. 론타일전에 그게 아마 거의 복서 생활 마지막 시합인가 했을 때 보면은 기량이 다 줄어들어서 감안하더라도 스타일적으로 보면은 왕년의 김현주 선수 좀 괜찮았던 시절에 일찍 만났더라면은 상대성 면에서 벤빌라플로보다는 훨씬 낫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필리핀 복서 중에서 벤빌라플로를 좀 높게 봤어요. 왜냐면 그 복싱은 그 주니어 라이트급 치고는 아담한지 크지는 않은데 아무튼 그 벤빌라플로는 주먹 자체가 한번 제대로 걸리면 상대 선수가 이렇게 뭐 거의 좀 거품 껴서 얘기하면 사경을 헤맬 정도의 어떤 위력을 주는 거기에 시바다 구니아키도 기절해버렸고 우에하라 스즈네도 그렇죠. 벌벌 기었고 우리 김현재 선수는 거의 진짜 한간 힘을 쓰면서 일어나고 그 구회전에서 마이 구회전에서 그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그 벤빌라플로를 좀 더 그 만나기 전에 어떤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고 보다 보니까 이제 그때는 못 느꼈는데 사무엘 세라노 복싱이 저런 권투가 참 의외로 오래 가는구나 깜짝 놀랐어요. 저는 단명하는 줄 알았는데 아주 여상 깨버리더라고요. 저도 진짜 그 얄미운 복서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예전에 세라노가 아니 되게 약할 것 같은데 네. 막상 붙어보면 또 이렇게 쉽게 좀 꺾이지도 않고 네. 휘어지기는 하는데 다시 또 이렇게 제자리 찾아오니까 참 그래요. 말씀하신 대로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이 리카르도 아레돈도가 챔피언 시절에 도전 기회를 잡았다면 적지에서도 거의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김현주 선수가 이겼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흡사 그 리카르도 아레돈도가 주니어 라이트급 챔피언이던 시절은 와지마나 구도마사시 이런 쪽의 류가 WBA 주니어 미들급 타이틀을 쭉 승계하던 그렇죠. 그때랑 비슷하던 좀 약세였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도 4번 연속 그렇게 막 불러서 이제 타이틀 매치를 시켰었는데 뭐 그 당시에 국내 그가 좀 한국이 좀 가난한 것을 탓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저는 처음에 이제 주니어 라이트급 얘기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아르게요, 차베스, 카마초, 메이웨더, 뭐 호야 예전 선수들부터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될 줄 알았는데 여기 저 나폴레스님이 허버트강 선수를 생각지도 못했는데 저는
정말 오늘 예 독특한 그런 그렇게라도 생각입니다. 시작이 되는구나라는 저는 또 뭐 또 말씀드리지만 그 배경이 왜냐면 그때 기준으로 복싱 팬들 그 당시 이제 아버님 시대의 분들은 김현치 선수를 분명히 실제로 저는 그런 얘기를 들어봤었고요. 그러면은 현장에서 제가 허버트 강의 대항마 어, 김현치는 이제는 좀 허벅지. 모범생이 평정을 해야 된다. 허버트 강은 아니다. 그 불안해서 두 분의 라이벌전도 얘기가 나왔었나요? 그때 당시? 라이벌이라고 그런 하기에는 게는 구도 예, 형성이 아니었죠. 시대가 전혀, 다르다 네. 보니까. 이렇게 같이 매치업을 시키는 대상으로는 보지는 않고 허버트 강은 추억의 그런 복서로 이미 자리 잡았는데 이분은 링에서는 상존의 계셨더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복서 중에서 공식적으로 전성기는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바다 구니야키가 그 호세 로페스 74년도 12월 그러면 자기를 때려 눕힌 허버트 강을 거의 만 6년 만에 그 일본 보라쿠엔 홀에서 본 건데 그때가 전성기인데 만 6년 뒤면 복싱이 완전 저물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공식적인 전성기는 허버트 강은 완전 지났기 때문에 김현치 선수하고 싸우면 매치업하면 어떻게 될까? 한 번도 그런 그렇죠. 논의를 같은 대등하게 못 받고 김현치 선수한테만 기대를 했죠. 나이 차이는 사실 3살 정도밖에 안 나요. 안 나요. 예, 허버트 강 경력에서 선수가 완전히 44년, 예, 그렇죠. 47년생이니까. 하지만 이제 워낙 시대가 일찍부터 달라요. 프로를 했었고, 시대가 완전히 다르죠. 예, 그러니까 두 선수를 어떤 라이벌 관계로 형성이 아마 됐던 기억은 김현치 없습니다. 선수도 네. 아마에서 늦게 넘어오셨나요? 좀 늦게 넘어왔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그렇죠. 서로 그리고 게임하는- 그야말로 엘리트. 네. 여기는 레벨이 다른 이렇게 좀 그게 곱게 모시는 선수 예전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럼요. 김민수 선수는. 그럼 제가 질문 좀 드리자면 그 주니어 라이트급에 정말 큰 선수들이 많았는데 한국의 주니어 라이트급에 굳이 따지자면 이런 거는 뭐 이제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한 여섯, 일곱, 여덟 손가락 정도 꼽으시자고 그러면 저는 그 이후에 그 올타임으로 해가지고 그래도 김현치 선수, 그 김태호 선수, 세라노 김태호는 사실 오늘 시작 그걸 대표님 만나 뵙기 전에 집에서 보고 왔어요. 그 특별히 그 3회전에 세라노 다운을 시키는 시키는. 거. 정말 참 세라노도 빠르지만 우리 김태호 선수도 빠르다. 근데 저 그 진짜 부분은 제가 어떤 이제 기자분한테 잠깐 들었는데 김태우 선수가 그 세계 타이틀을 도전할 때는 이미 약간 아래 이제 내리막이 좀 됐을 때 그때 성사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너무 그 시합도 생각보다는 김태호 선수 그때 시합도 좀 늦게 이루어진 거니까 최전성기는 아니었다는 그런 얘기를 그렇죠. 김태호 선수 그때는 분명히 전상이 아니었으리라고 봐요. 저도 왜냐면 그 시합도 세라노하고 적기에 한 게 아니고 그 시합도 생각보다는 늦게 시합이 잡힌 거였고 그리고 그 이후에 김태호 선수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링 이력을 가진 복서가 난 이 다음에 한국 링 개인적으로 문태진 선수 같은 그런 것들 복싱 그런 스타일. 근데 이제 두 번째가 문태진 선수입니까? 저는 김현치, 문태진, 그리고 최용수 선수 그 이후에 네. 최용수 선수를 빼놓을 수 없죠. 그렇죠. 최용수 선수를 빼놓으면 안 되죠. 이거는 복싱을 안 본 게 되는 게 돼버린 거죠. 이제 최용수 선수가 보면은 아르헨티나에서 근데 어떤 분들은 최영수 선수가 세계 챔피언이기 때문이지 이 예전 그 별들 같은 그런 주니어 라이트급의 역대 선수들에 비해서는 5위나 6위 그 정도에 또 넣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게 주니어 라이트급은 이거 좀 개인적인 견해 짧은 생각인데요. 화려해도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은 이 난공불락 참 이기기 힘들어 보이는 스타일의 선수가 있고 좀 이렇게 그런 선수가 있잖아요. 근데 최용수 선수나 문태진 선수는 실제로 보면은 이게 한 대 맞아서 잘못돼서 이렇게 들어놓을 것 같은 예감은 안 들어요. 복싱 보다 보면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 불안한 이게 좀 최충일 선수한테는 좀 죄송스러운 표현인데 최충일 선수는
저러다가 한번 잘못되면 실제 그런 일이 2번이나 있었잖아요. 시합을 보다 보면은 뭔가 아 근데 그 잘- 최충현 선수가 세계 타이틀에 그 2차례 외 시합에서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있었나요? 그 시합 말고도 약간 불안하게 그랬었어요? 싸우는 전 됐던 시합도 한번 한 번 됐었어요. 있었어요. 일본 선수랑. 있었습니다. 뭐 다운은 뭐 당할 수도 있는 건데 있었고 주니어 라이트급은 최용수, 문태지 뭐 순위를 정한다기보다는 김현치 선수 그 예전에 있는 거버트강 그다음에 뭐 김태호 선수 서강일 선수도 빼놓을 수 아유, 없겠죠. 빼놓을 수 없죠. 그 시합은 그러니까 그런 분들 때부터 사실은 챔피언이 될 수 있는 구조였으면은 오늘날 이렇게 한국 복싱 이러지 않았다. 그리고 이단호 선수도 주니어 라이트급 그러니까 라이트급 4강전 하기 전 주니어 라이트급에서는 있었죠. 굉장한 유명주였다고 들었는데. 유망주지만은 좀 굉장히 좀 온실 그러니까 좀 굉장히 이렇게 좀 이렇게 그 맞아요. 좋은 네. 곳에서 복싱을 하고 느낌에 왜 그러냐면은 도련님 같았죠. 예. 왜냐면 어떤 잡지에 옛날 그 뻔뻔하게 같기도 하고 이단호 선수는 좋아하는 거를 보니까 뭐 음악 좋아한다고 나왔는데 그 좋아하는 음악 분명 기억나요. 뭐 킹크림슨의 에피타프 같은 음악을 좋아한다는 얘기를 보면은 사실 왜냐면 킹크림슨 에피타프 같은 음악은 그다음 뭐 방송에서 그렇게 즐겨 잘 6월 6일 현충일날 꼬박 틀어주는 거 외에는 많이 틀어주는 음악도 아니고 한데 환경적으로 좀 굉장히 유복하지 않았나 지금 그런 목소들이 보면은 이렇게 그때 당시 프로그레시브 내구력이 좀 약하잖아요. 상대적으로 절대적으로 그거는 약하다는 게 아니라 김광일 오영호 선수하고 이제 시합했을 때 그런 단점이 두 번이나 나왔고 똑같이. 그 전에 이단호 그까지. 선수가 오영호 선수 전에 아마 정혜원 선수라고 아마 한국 예. 비해서 그 정혜원 선수 이 전적이 아마 아까 말씀하신 뭐 이대원 선수 비슷하게 빈게 많았나 이긴 게 진 게 아마 거의 비슷한 진짜 8승 8패. 뭐 그런 전적 이 반타작 승률이었는데 그 선수한테 펀치 잘못 맞고 이게 그런 시합이 있었죠. 오영호 선수 만나기 전에 이기는 그 기억납니다. 그 시합 그 전에. 지금 오늘 이성열 이사님이 아마 그 나폴레스님 처음 오신다고 지금 신고식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질문이 아니라 취조를 하는 것 같은데. 일단 검증 좀 좀. 자, 이거 날카로운 질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문석 선수 같은 경우는 주니어 라이트급으로는 도저히 최문석 선수는 보시기가 최문석 선수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냉정하게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그 복싱 팬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그런 시합 이렇게 한 무리의 습격을 당해서 질 수도 있는 시합을 늘 상존해 있는 느낌이 사실은 있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게 문태진 선수하고는 완전히 틀린 차이점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참 파괴력도 있고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권투는 그때 보면은 그런 게 있습니다. 좀 이게 좀 KO율이라는 게 사실 특히 우리나라 너무 일본이나 한국 쪽의 복싱은 뭐 20승 19KO 이게 과연 뭐 중요한 건가? 왜냐면 60년대 세계 챔피언 우리뿐만 아니라 홍성환 선수도 그랬고 서광현 선수도 그랬고 김현치 선수도 그랬고 이렇게 KO율 같은 걸 보면은 60% 70% 넘는 선수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일본의 우마다 요시아키, 고바야시 히로시, 시바다 구니아키만 50% 이상의 그렇죠. 주목을 갖고 있었고 그런 예전에 올드타임 그 일본 선배 세계 챔피언들은 KO율이 높지 않았고 저쪽이 리카르도 아레돈도 있는 멕시코 쪽은 좀 정반대고 60승 가운데 50몇 KO 이런 식인데 막상 어떤 때 보면은 맞나 싶은 경우도 있었고 그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언급하신 내용 중에 유일하게 이제 한 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일복 선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본 선수 게임은 참 이렇게 이게 영광의 순간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길지는 않으셨던 복수였지 않았나. 호레 알바라도 시합, 그 시합 원정전이요? 그 로드 세키난에게 이제 동양 타이틀 매치에 진 것이 그 로드 세키난이라는 그 복서가
고춧가루를 좀 잘 뿌리는 아우, 복수였죠. 여러 잡았어요. 네. 최진식 선수도 잡혔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선수를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좀 중간에 못 보다가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슈퍼 패드급의 이렇게 실력으로나 뭐런 후세 평가에서 아주 높은 자리에 있지는 않지만은 복싱 보는 재미를 줬던 라파엘 바주카리모 저는 개인적으로 그 선수 좋아했거든요. 이게 권투다. 그리고 그런 선수들이 비스무리한 결국 세계 챔피언 되잖아요. 근데 그 엑토르 카마초가 그 리몬을 잡는 거 보면 물론 말년의 리몬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이제는 저런 권투가 이제 세상에서 이제 더 이상 존재를 못하는 거 저는 그 시합 보고 그런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저도 좀 비슷한 네. 그 감흥이 있었던 네. 게 그 좀 리몬 뭐 보자 에드워즈 나바레테 이런 보비 재밌었어요. 차콘 그때. 예, 보비 차콘. 이런 그 예. 정말 무식한 인파이터들의 네. 어떤 전쟁에서 이제 안 통하겠구나. 예. 카마초가 정리해버리면서 그럼요. 예. 그런 느낌을 저도 받았는데 WBC 슈퍼패더급을 잠깐 정리해보자면 예. 이제 알프레도 에스칼렐라가 10차까지 방어를 했다가 11차 방어전에서 알렉시스 아르게요에게 예. 타이틀을 이제 뺏기게 되죠. 그러면서 아르게요가 패더급에 이어서 두 번째 세계 챔피언이 돼서 8번의 방어를 쭉 이제 해나가는데 아투로 레오닌가 빼고 다 KO 승을 거뒀을 거예요. 뭐 종료 KO도 있고 TKO도 있었고 뭐 라파엘 리몬, 롤란도 나바레테 모두 이제 정리를 하면서 맨시니까지 있나요? 아니죠. 그건 맨시는 라이트급이죠. 라이트급 때 이제 했었고 그리고 이제 라이트급 도전하기 위해서 그 타이틀을 아르게오가 반납을 했고 그 타이틀을 놓고 그 라파엘 리몬이랑 일데폰소 베텔미가 이제 붙어서 마지막 라운드에 리몬이 KO승을 거두죠. 그 시합이 참 저는 기억나요. 그거 국내에 중계해 줬었어요. 네. 기억이 납니다. 네. 그 흑백으로 그때 해줬었는데 이제 그 경기 끝나고 1차 방어전에서 코르넬리우스 보자 네. 에드워즈한테 타이틀을 뺏기고 그리고 에드워즈가 보비 차콘을 한 차례 이기고 나서 2차 방어전에서 리몬과 재대결이 이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이 리몬이 그 감기 걸리면서 나바레테로 2주 전에 그 도전자가 교체가 됐어요. 그래서 나바레테가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던 그 보자 에드워즈를 5회 KO시키면서 그 시합도 너무 강렬했죠. 그 정말 기억에 남는 시합이었어요. 나바레테가 필리핀 선수들의 업셋이 그 경기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타이틀을 이제 최충일 선수가 도전을 하게 되고 결국은 실패한 후에 나바레테가 또 리몬에게 타이틀을 뺏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리몬이 이제 두 번째 세계 챔피언이 되는데 이 리몬이 차콘의 도전을 받아서 둘 간의 네 번째 대결, 그러니까 네 번째 맞대결에서 15라운드까지 이기고 있다가 그 마지막에 이제 다운을 허용하면서 결국은 역전 판정패를 당하면서 차콘이 이제 타이틀을 가져가게 되는데 차콘이 또 타이틀을 그때 반납하게 되죠. 그래서 그 타이틀의 결정전을 그 헥토르 카마초와 라파엘 리몬이 이제 다시 하게 되는 그 과정이었는데 재밌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그 카마초와 리몬의 경기를 보면서 저도 이제 복싱이 업그레이드가 되는구나 이런 그 감흥을 좀 느꼈었어요. 그때 그 일데폰스 베델리 그 라파엘 리몬하고 마지막 라운드의 그 승부 그다음에 보비 차콘 그러니까 이게 미국 쪽의 어떤 미국 본토의 그 복싱이 뭐 보면은 주니어 체급은 좀 등한시하고 좀 푸대접 하는데 슈퍼급 주니어가 붙어있는 체급에서 국적은 어쨌든 스페니시든 이탈리안 계통이든 미국 국적을 갖고 있고 복싱 자체의 매력을 담뿍 담은 선수들은 그 선수 있는 바람에 동반해서 이 파이트 머니도 조금씩 뛰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대표적으로 고급에서는 보비 차콘이 그런 역할을 일단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복싱이 재밌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 요즘 그 복싱 보면은 이 메이웨더 그 파키아오는 빼더라도 메이웨더 복싱이 자꾸 이렇게 뭐 재미없다 이렇게 그때 그 당시 보비 차콘하고 리몬 시합하고는 아주 그 질적이고 질감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저도 그때 참 재밌었다고 봐요. 그때 시합이 그 선수들이 초일류 선수는 분명히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뒤로도 또 가티나 뭐 이런 선수들도 또 나와서 향수에 적게 해주셨잖아요. 주니어 라이트급에서.
근데 방금 제가 이제 쭉 듣다 보고 네폴레스님의 말씀을 듣다가 최충일 선수라든가 이제 선이 좀 여린 선수들에 대해서 좀 박하다, 이제 평가가 좀 박하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필이면 최준희 선수가 만났던 네. 리몬하고 네. 나바레트가 굵어요. 상성이 좀 너무 안 네, 맞았죠. 안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진짜. 말씀드리고 예. 싶은 게 최충길 선수가 조금 과소평가됐다. 지금 이제 많은 복싱 팬들 입장에서는 네. 저 포함해서 최충일 선수가 큰 그런 그 보기 좀 민망한 그런 장면을 두 번을 연출하면서 세계도전에 실패하셨지만은 그 경기 내용이라든가 스타일에 관해서 만약에 그 선수들이 정말 리몬이라든가 라바레트 같은 그런 차돌 같은 턱을 가진 선수들이 아니라 뭐 에드워드라든가 뭐 아니면 뭐 조금 다른 선수들하고 했었으면은 그럼요. 최충일 선수도 충분히 그럼요. 예. 챔피언이 될 만한 그런 기량을 갖춘 선수였었고 또 리몬 같은 경우나 또 리몬까지 모르겠지만 라바레테 선수 같은 경우도 국내로 불려들여서 만약에 챔피언이 돼서 저 이제 방어전을 했더라면 또 약간 아웃으로 돌면서 그렇게 서로 타이틀 도전전 같이 죽기 살기로 붙는 시합이 아니라 약간 아웃으로 돌면서 포인트 따기로 했다 그러면 충분히 라바레트 선수에게도 한국에서 방어전을 했다 그러면 충분히 승산이 있었을 것 같고 그럼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최소 뭐 몇천만 박찬희 선수 정도까지는 하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기분 그런 좋은 행복을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최충일 선수 지금 예, 예. 말씀하셨는데 최충일 선수가 그 지금 외곽으로 돌면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가정법으로. 그러니까 돈다는 게 라바레타 그런 그 인파이터들한테 한 것처럼 그런 네. 시합 내용이 아니라 조금 저도 이제 그 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최충일 선수가 그 링에만 올라가면 뭐 국내에서 하든 논 타이틀전이든 세계 타이틀전이든 그냥 1라운드부터 치고 들어갑니다. 정말 네. 베스트 걸 네. 다 해서 전력을 다해서 싸우는데 리몬이나 나바레테는 격이 다르잖아요. 이게 어떤 그 터프니스라든가 네. 내구력 자체가 세계적인 수준인데 후반전까지 생각해. 그렇죠. 이거를 아예 그냥 포인트로 좀 간다고 생각을 하고 그 빠른 스텝 또 스피드 있는 그 잽이나 원투 그리고 들어오면 좀 빠져주면서 물론 계속 도망가다 걸리지 말란 법은 없겠지만 좀 자기 분을 좀 못 이긴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치킨 달겨들었는데 게임을 하신 거죠. 그렇죠. 조금 그렇죠. 냉정하게 네. 냉정하게 좀 경기를 돌아봤다면 이 나바레테 리몬이 7, 8, 9라운드까지 계속 쫓아 들어오다가 지쳤을 때 후반 KO승을 거둘 수도 있는 거고 이 경기 운영 어떤 플랜 그런 부분이 좀 본인 스타일과 좀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게 아닌가 그런 좀 아쉬움이 저도 많이 그 남아요. 부분이 아까 나폴레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도전하기 전까지 너무 약체들을 골라서 내 주먹이면 다 간다라는 그런 생각이 인식이 박혀 있어서 이 선수들도 내가 초반에 보낸다 뭐 이런 느낌으로 그 타이틀 매치 그런 식으로 시합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나폴레스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 조금 혹시 무나 패가를 캐더라도 어, 어느 정도까지는 그 좀 국내 강자들이라든가 이런 선수들하고 좀 붙여서 좀 이렇게 내실을 좀 더 기한 상태에서 도전을 했더라면은 경기 운영 능력도 좀 생겼을 거고. 이게 다른 체육을 통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이 복싱 세계 챔피언이 나온 역사를 보면은 나름대로의 어떤 쌓아온 승수 전과를 보면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요. 근데 아마 출신에서 프로를 훔친 문성일 선수는 독특하게 좀 예외로 두고 싶은 것이 그렇죠. 경력은 아마 경력자지만은 스타일 자체가 이미 프로 선수였죠. 난장 시합에서도 능하고 체력도 좋고.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일반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아마추어 국가대표 출신하고는 전혀 질감이 다른 복싱을 선보인 거의 유일무이한 존재셨고 그 외의 분들은 시합 자체 무의하다고 하기에는 김광석 선수가 좀 섭섭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문성희 선수가 워낙 또 강인하다 보니까 근데 그 선수들 외에서 보면은 좀 다른 것이 최충일 선수는 기득 아까 우리 지금 황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좀 이렇게 절제 이렇게 뭔가 좀 감추고 뭔가 속임수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트릭을 건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좀 반칙도 좀 해가면서
요런 그 어떤 임기응변 약간 이렇게 뭐 반칙도 섞어가고 뭔가 그 후대의 장정우 선수의 스타일에 뭔가 좀 변칙적인 게 가미됐었으면은 시합이 저런 양상으로 흘러가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러니까 시합 자체는 보는 사람 재밌고 워낙 이기는 것 자체도 퍼펙트하게 이겼고 하고 했는데 롤란도 나바레테는 그 시합은 좀 본 적은 없는데 그 중계했었어요. 그 벤턴급 시절에 우리나라 김영식 선수 김영식 동양 선수. 네. 그럼 김영식 선수가 그 당시 벤턴급에 KO 펀치하고 했기 때문에 롤란도 나바레테가 그 주목 때문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졌는가 그건 맞아, 아니라고 맞아. 보거든요. 김영식 선수 같은 그런 시합 스타일 시합이 왜 까다롭고 뭔가 이렇게 확확 여기 날카롭게 샤프하게 들어가지는 않는데 상대로 하여금 왜 물고 늘어지는 뭐라고 한마디 표현하지 못한 끈적한 거 있잖아요. 그 끈적끈적한 게 좀 최준호 선수는 너무 스마트하고 본인 너무 주목에 너무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그런 것도 있었겠죠. 타이틀 도전하기 전에 그 본인 전적을 쌓으면서 네. 모든 선수들이 다 초반 KO로 떨어지니까 네. 이 챔피언들한테도 그게 아마 먹힐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던 것 같은데 또 실제 그럴 뻔도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운적인 거고요. 그 리몬하고 나바레테가 이제 최충일 선수 이기고 미국에서 2차 방어전 그 시합 보면은 두 선수 하는 거 보면은 어지간한 체력으로 맷집 아니면 저런 복싱하고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 그런 느낌 들어요. 이거는 무서울 예, 정도였어요. 고급 권투가 그런 게 아니라 싸움. 그러니까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라는 걸, 이 롤란도 나바르테는 이제까지 필리핀 선수하고 결이 완전히 다른 싸움꾼이었어요. 그런 선수를 잡으려면 아예 우리나라 선수 같은 경우는 조인주 스타일로 해가지고 포인트로 이기는 수밖에 없죠. 하지만 80년대 초반에 포인트 스타일로 시합을 했다면 글쎄 아유, 아마 쩌찌들 부심들에게도 큰 호응을 받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 자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또 훌쩍 지나갔습니다. 어,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줄이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슈퍼패더급, 주니어 라이트급 얘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자리 찾아주신 우리 나폴레스님께 그 클로징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오랜 전 복싱이 그 예전에 그 어떤 그 추억의 향수 같은 어떤 그런 게 분류되고 하고 하는데 저는 사실은 복싱 말씀드리기 이전에 그 복싱이 좀 더 그 올드한 팬들만 모여서 예전 시합을 논하는 자리 그것도 소중하지만은 제 짧은 생각을 짤막하게 말씀드리면은 요즘 극장가에 황 대표님도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런 만화가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농구 만화. 슬램덩크. 그게 그 애니메이션을 극장판으로 해서 이렇게 인기 놀이를 하고 시내 광화문 교보문고의 한 켠에 가봐도 지금 이 순간에도 그거에 대한 어떤 그 판촉물, 그 당시 향수에 젖은 그걸 보면은 복싱도 좀 예전에 이 좀 처절하고 비극적인 승부 뭐 어떤 이런 데에서만 인식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즐겁고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여성분들도 어떤 같이 그 시합에 흠뻑 젖을 수 있고 좀 더 젊은 분들도 오셔서 할 수 있는 예전에 어떤 그런 우리가 유행했던 그 권투 파이터들이 나온 그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이 좀 더 요즘식으로 좀 개발이 돼서 이제 좀 그런 다시 이제 추억하고 요즘의 그 문화하고 결합해서 맞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복싱이 자꾸 들추어졌기를 바랄 뿐입니다. 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서 복싱 팬으로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